2013년 11월 어느 늦가을 저녁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목을 메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7세의 박종수. 평생 버스 기사로 일하다 5년 전 은퇴한 그는 동네 노래교실의 인기인이었습니다. 트로트를 부르면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그를 회원들은 종수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텅 비어 있어? 5천만 원이 넘던 퇴직금과 노후 자금이 잔액 8만 원만 남기고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노래교실 회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누구한테 돈 빌려주셨어요?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이한테 주신 것 같은데. 혜진이요? 그게 누군데요? 노래교실 새로 온 아가씨인디. 30 중반쯤 됐을 끼야. 종수 형님이 그 아가씨한테 푹 빠져 있었어. 조사가 시작되자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종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래교실 남성 회원 7명이 모두 같은 여자에게 돈을 건넸고 그 금액은 총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나는 딸같이 생각하고 도와준 거야. 나도 그랬어. 사정이 딱해서 그랬지 다른 마음은 없었어. 나는 재혼하려고 했어. 그 여자가 먼저 좋다고 했거든. 남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진심이었다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였고 그녀가 박종수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밝혀졌을 때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어르신,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그 나이에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녀는 처음부터 노인들의 외로움을 먹잇감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는 작은 주민센터가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이 시가 되면 이곳 3층 다목적실에서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한 가요교실이라는 이름의 노래 동호회였는데 회원 대부분이 60대에서 70대 사이의 어르신들이었고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달래기 위해 모인 분들이었습니다. 회원 수는 30명 정도였는데 출석률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만큼 이 모임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겁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는데 여기 오면 얼굴 아는 사람들이랑 노래도 부르고 수다도 떨 수 있으니까요. 회원들 사이에서는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사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오갔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모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단연 박종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올해 67이었는데 평생 버스 기사로 일하다가 5년 전에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운전을 40년 넘게 했으니 길이라는 길은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다고 자랑하시곤 했죠. 은퇴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했는데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래교실 모집 공고를 보고 가입했다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종수 어르신은 목소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굵직하면서도 감미로운 음색이었는데 트로트를 부르면 진성과 가성을 오가며 감정을 실어서 듣는 사람들 마음을 울렸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남진애님과 함께를 부를 때면 다들 손뼉을 치며 추임새를 넣었고 종수 어르신도 신이 나서 무대 위를 돌아다니며 노래하셨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종수 형님이 가수했으면 대박 났을 거야 라는 말이 진담반 농담 반으로 나왔습니다. 성격도 털털하고 정이 많았습니다. 노래교실 끝나고 나면 항상 앞장서서 뒷정리를 도왔고 형편이 어려운 회원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밥 한 끼라도 사셨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 회원에게는 직접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병문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은 그를 종수 형님이라 불렀고 나이가 더 많은 분들조차 형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인품이 형님이라는 거였죠. 종수 어르신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42살의 민수였는데 결혼해서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둘 있었지만 바쁜 일상 탓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고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종수 어르신은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바쁜 거 이해해야지 그게 부모 도리야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종수 어르신은 줄곧 혼자 살았습니다. 은평구의 낡은 아파트 15평짜리에서 밥도 혼자 해먹고 빨래도 혼자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냐고 물으면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래교실은 그에게 유일한 사회적 연결고리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그의 친구였고 가족이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들떠서 옷을 차려입고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주민센터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접시 먹는 것도 작은 행복이었고 노래 부르고 나서 회원들과 커피 한잔하며 수다 떠는 시간은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초봄 어느 화요일에도 종수 어르신은 평소처럼 노래교실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기분이 좋았고 오늘은 무슨 노래를 부를까 고민하며 걸어왔습니다. 주민센터 계단을 올라 다목적실 문을 열었을 때 회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의 표정은 밝았고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나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2013년 3월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노래교실에 새로운 회원이 나타났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회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이 모임에서 그녀의 존재는 단번에 눈에 띄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갈색 웨이브 머리에 화장을 꽤 진하게 했고 몸에 붙는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노래교실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전혀 위축된 기색 없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혜진이라고 해요. 35이고요. 최근에 서울로 혼자 올라왔는데 너무 외로워서 가입했어요. 어르신들이랑 노래 부르면서 힐링하고 싶어서요. 잘 부탁드려요. 회원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지만 곧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 틈에 끼려고 하니 대견하기도 했고 새 얼굴이 들어오면 모임 분위기가 활기차지는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특히 남성 회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요즘 세상의 젊은 아가씨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랑 노래 부르겠다고 하니 기특하지 않아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혜진은 첫날부터 적극적이었습니다. 자기 순서가 돌아오자 마이크를 잡고 주저없이 무대에 올랐는데 부른 노래가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노래 실력은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감정을 담아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중간에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회원들이 박수를 쳤고 몇몇 어르신은 힘든 일 있었구나 하며 안쓰러워했습니다. 노래 끝나고 뒷정리를 도우며 혜진이 조심스럽게 자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컸고 결혼했다가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으며 현재는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올라왔는데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종수 어르신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혜진 씨 힘들었겠네. 우리 모임에 잘 왔어요. 여기 다들 좋은 분들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혜진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종수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단 한 번도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일찍 와서 자리를 정리했고 끝나면 뒷정리도 도왔습니다. 어르신들 물 떠다 드리고 간식 챙겨 드리는 것도 혜진의 몫이 되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저 아가씨 정말 착하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보기 드물다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에게 혜진은 인기였습니다. 그녀가 다가와서 어르신 오늘 노래 진짜 잘하셨어요 하고 말하면 얼굴이 붉어지며 좋아하셨고, 팔짱을 끼고 농담을 건네면 껄껄 웃으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혜진은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특히 박종수 어르신에게 더 각별해 보였습니다. 종수 어르신 노래가 제일 좋아요. 저 트로트 잘 모르는데 어르신이 부르면 감동받아요.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혜진은 이제 노래교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그녀를 혜진이 혹은 우리 막내라고 불렀고 종수 어르신은 은근히 그녀를 챙겼습니다. 모임 끝나고 밥 먹으러 갈 때 항상 혜진을 불렀고 식비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수 어르신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노래교실 끝나면 회원들과 어울려 커피를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먼저 자리를 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혜진과 함께 사라지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남성 회원 중 한 명인 최영호 어르신이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종수 형님이 혜진이랑 따로 커피 마시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아버지 딸 사이처럼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노래교실 회원들이 모였는데 종수 어르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원들은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혜진도 그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은 둘이 어디 같이 간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모임에도 종수 어르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고 집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영우 어르신이 직접 종수 어르신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경비원과 함께 문을 열었을 때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종수 어르신이 안방 옷장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사망한 지 최소 사흘은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고 아들 민수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민수는 일산에서 차를 몰아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시신은 이미 수습된 뒤였고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래교실 회원들이 빈소를 찾아왔고 다들 눈물을 흘리며 종수 형님 왜 이랬어 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혜진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원들이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장례식 사흘째 되던 날 밤 민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연금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천만 원이 넘던 돈이 전부 사라지고 잔액 8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밤새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인출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아버지가 왜 이렇게 돈을 뺐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이었고 도박이나 유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빼간 것 같습니다. 사기당하신 것 같아요. 담당 형사 김도연은 처음에는 단순 자살건으로 종결하려 했지만 민수의 호소에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도연 형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노래교실 회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최영우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종수 형님이 혜진이한테 돈 줬을 수도 있어요. 둘이 굉장히 친했거든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혜진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장례식장에도 안 왔고 전화도 안 받아요. 경찰은 김혜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래교실 가입 신청서에 적힌 주소로 가보니 그런 사람 산 적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번호도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흔적이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여자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김도연 형사는 사건을 파고들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김혜진이라는 여자를 찾으면 될 줄 알았는데 수사를 진행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는 정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박종수 어르신의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형사가 주치의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종수 어르신은 지난 2년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시작된 우울감이 만성화된 것이었고 최근 몇 달간은 수면제도 함께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아들과 사이가 멀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고요. 최근에는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김도연 형사는 이 진술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돈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민수는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우울증이라고요.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요. 하지만 형사가 병원 기록을 보여주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폭서는 노래교실 회원들의 증언에서 나왔습니다. 형사가 여러 회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영우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종수 형님이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명절에도 연락 잘 안 하고 용돈도 안 보내준다고 서운해 하셨거든요. 다른 회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술 드시고 우시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이 나를 이렇게 버리냐고요. 저희도 위로해드리기가 어려웠어요. 형사는 민수를 다시 불러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까? 민수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찾아뵌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를 버린 건 아니잖아요. 저도 먹고 살기 바빴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외로운 노인이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동기가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폭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형사가 박종수 어르신의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20~30만 원씩 현금이 인출된 기록이 수개월간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노래교실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데 토요일에 돈을 찾을 이유가 뭘까 싶었습니다. 형사가 인근 지역을 수소문한 결과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천 경마장 근처 상점 주인이 박종수 어르신을 알아봤습니다. 저 어르신 여기 자주 오셨어요.
토요일마다 경마장 가시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을 때가 많았는데 돈 잃으셨나 보다 싶었어요. 형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는 버스 기사 출신 어르신이 경마장을 다녔다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통장에서 사라진 5천만 원 중 상당 부분이 도박으로 날아갔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형사는 경마장 측에 협조를 요청해 박종수 어르신의 베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약 2천만 원 정도를 경마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이 사실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경마를요, 그런 분이 아닌데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형사도 점점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사기가 아니라 도박으로 돈을 잃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폭서는 가장 민감한 것이었습니다. 노래교실 회원 중 한 명이 형사에게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저도 확실한 건 아닌데요. 종수 형님이 최근에 좀 이상하셨어요.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시고 방금 한 얘기를 까먹으시고 혹시 치매 초기 아니셨을까요? 형사가 병원에 확인해 보니 치매 검사를 받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약을 오래 복용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김혜진에게 돈을 준 거라면 그것은 사기인가 아니면 자발적인 증여인가? 법적으로도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수사는 미궁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김도연 형사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우울증 환자였고 도박 경력도 있으며 자발적으로 돈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부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단순 자살로 종결하고 김혜진은 참고인 수배만에 두세요. 인력 낭비할 수 없습니다. 민수는 이 결정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수사를 첩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형사도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복잡했으며 무엇보다 김혜진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그는 노래교실 회원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김혜진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휘말리기 싫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무릎을 꿇고 부탁하자 한 분 두 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우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혜진이한테 돈을 줬어요. 300만 원이요. 병원비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갚는다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도요? 그럼 다른 분들도 혹시? 나도 줬어요. 150만 원요. 또 다른 회원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200만 원 빌려줬어요.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혜진이라는 여자는 노래교실 남성 회원들 여러 명에게 돈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밤새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7명이었고 금액을 합산하니 아버지의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범죄예요. 민수는 다음날 아침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들고서였습니다. 민수가 경찰서에 다시 찾아간 날은 2013년 12월 초였습니다. 손에는 밤새 정리한 피해자 명단과 금액이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도연 형사는 처음에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민수가 내민 자료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전부 확인된 겁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회원분들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5천만 원 포함해서 총 7분이 피해를 받고 금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이래도 단순 자살로 종결하실 겁니까?
형사는 한참 동안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피해자 명단에는 나이가 60대에서 70대 사이인 남성 어르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금액은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패턴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모두 노래교실에서 김혜진을 만났고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으며 돈을 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 수사 명분이 충분합니다. 다시 본격적으로 파보겠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제발 그 여자를 잡아주세요. 아버지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수사가 재개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휴대폰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품 중에 낡은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열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팀에 의뢰해서 이틀 만에 잠금이 해제되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혜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300건이 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2013년 4월이었고 마지막 문자는 사망 이틀 전인 11월 15일이었습니다. 민수는 형사 옆에 앉아 문자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초기 문자들은 평범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노래 잘하셨어요. 다음에 또 봬요. 혜진아 고마워. 다음에 밥 한번 사줄게. 이런 식의 가벼운 안부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면서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저 이번 달 월세가 밀렸어요.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 다음 문자는 아버지의 답장이었습니다. 혜진아 걱정 마라. 내가 도와줄 게 얼마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뒤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비가 급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아버지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혜진아 요즘 많이 힘들구나.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나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미안하다. 어르신은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죄송하죠. 꼭 갚을게요. 하지만 갚았다는 내용의 문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10월쯤 문자 내용이 또 변했습니다. 더 친밀해진 겁니다. 어르신 저 요즘 어르신 생각이 많이 나요.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나도 그래 혜진아 내가 내 딸 같아서 더 챙겨주고 싶다. 딸이요 저는 어르신이 그냥 딸로만 보이세요. 저는 어르신이 좋은데. 문자를 읽던 민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1월 초 문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어르신 모실게요. 팝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아버지의 답장은 이랬습니다. 혜진아 고맙다. 근데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미안하구나. 돈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 다음 문자가 민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어르신이랑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저 완전히 정리되거든요. 그러면 어르신한테 갈 수 있어요. 마지막 문자는 11월 15일 오후 3시에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저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버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혜진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전화해라 제발. 하지만 그 뒤로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23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단 한 건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11월 16일 밤 11시였습니다. 혜진아 나 이제 어떡하니? 내가 없으면 나 못 살아 제발 연락해라.
평생 모은 돈 다 줬는데 너마저 날 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 이틀 뒤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민수는 형사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돈만 뜯어먹고 버린 거라고요.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김도연 형사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노인의 외로움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돈을 뜯어내고 더 이상 뜯어낼 게 없으니 버린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김혜진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녀가 노래교실 가입 시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보니 해당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쓴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가 사용했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낸 계좌는 총 3개였는데 모두 태포통장이었습니다. 명의자를 추적해봤지만 모두 신용불량자들로 통장을 팔아넘긴 사람들이었고 김혜진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포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ATM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대부분 서울 서남부 지역이었는데 특히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인출된 건수가 많았습니다. 형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그 근처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금천구의 한 ATM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현금을 인출하는 여자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노래교실 회원들에게 보여줬더니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혜진이 맞아요. 틀림없어요. 영상 속 여자는 갈색 웨이브 머리 대신 검은 단발머리였고 화장도 연하게 했지만 얼굴 윤곽은 분명 김혜진이었습니다. 영상 날짜는 11월 18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형사는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김혜진 본명 미상 나이 30대 중반, 추정 사기 혐의 피해액 2억 원 이상. 그물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14년 1월 초 드디어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노래방 도우미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배 전단지에 있는 여자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김도연 형사는 즉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해운대 중심가에서 살짝 벗어난 골목의 허름한 노래방이었습니다. 형사가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손님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단발머리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였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혜진 씨 아니 본명이 뭡니까?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여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뒤따라온 부산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뭔 사기요 무슨 소리예요 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서울로 압송된 후 본격적인 신원 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문 대조 결과 그녀의 본명은 이수빈이었고 나이는 38이었습니다. 노래교실에서는 35이라고 했으니 3살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수빈의 전과 기록을 확인한 형사는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전과 사범이었습니다. 2007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0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놀라운 건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2번 모두 동호회에 가입해서 남성들에게 돈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형사가 더 깊이 파들어가자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수빈은 지난 5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을 반복해왔습니다. 서울의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대전의 게이트볼 동호회, 대구의 등산 동호회, 광주의 사교 댄스 모임까지 그녀가 활동한 곳은 최소 8군데였습니다.
사용한 가명도 김혜진 외에 박지영, 최은주, 한미라 등 다양했습니다.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모이는 동호회였고 그녀의 타겟은 언제나 외로운 남성들이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30명이 넘었고 총 피해액은 6억 원에 달했습니다. 취조실에서 이수빈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돈을 빌린 거예요. 갚으려고 했다고요. 형사가 박종수 어르신과의 문자 기록을 보여주자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돈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요? 전 남편이 사업한다고 제 명의로 빚을 졌어요. 2억이 넘었어요. 그 인간은 도망가고 저만 빚쟁이가 됐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속인 겁니까? 이수빈은 피식 웃었습니다. 속이긴요. 저는 그냥 친절하게 대해준 것뿐이에요. 그 어르신들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외로우니까 누가 관심 가져주면 뭐든 하려고 하더라고요.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종수 어르신은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수빈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죽으라고 한 적 없어요. 결혼하자고 꼬드겼잖아요. 같이 살자고 그러면서 돈 뜯어내고 버렸잖아요. 어르신이 먼저 좋아한 거예요. 저는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돈이 있으면 뭐해요? 쓰지도 못하면서. 민수가 취조실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뻔뻔하게 웃으며 변명하는 모습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수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폭도에서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저 여자가 피해자라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평생 성실하게 살다가 저런 인간한테 속아서 돌아가셨는데 저게 피해자예요. 형사가 달려와 민수를 진정시켰습니다. 민수 씨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 심판할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너마저 날 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수빈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말한 전 남편 빚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2006년 결혼한 남편이 유통업 사업을 한다며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2년 만에 사업이 망하자 빚만 남기고 도망쳤습니다.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그녀는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 카드도 못 만들고 은행 거래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일, 공장 일을 전전했지만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 동호회였습니다. 이수빈은 검찰 조사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외로워서 가입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르신들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다 싶었죠. 그녀의 범행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동호회에 가입해서 두세 달간 성실하게 활동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혼했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살아간다는 불쌍한 스토리를 만들어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타겟을 물색했습니다. 타겟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사별한 남성, 자녀와 왕래가 뜸한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왜 선택했습니까? 이수빈이 대답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제가 처음 본 순간 딱 알았어요. 눈빛이 허전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타입이었어요. 접근 방식도 교묘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작은 선물을 주거나 밥을 사면서 호감을 샀습니다. 그러다 친밀도가 쌓이면 조금씩 어려운 사정을 흘렸습니다. 월세가 밀렸다, 병원비가 급하다, 사고가 났다 하는 시기였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는 적은 금액만 빌렸다는 겁니다. 10만원, 20만원 정도를 빌리고 꼭 갚았습니다. 신용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면 상대방은 안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금액이 점점 커졌고 갚지 않아도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수 어르신의 경우 처음 빌린 돈은 30만원이었고 일주일 만에 갚았습니다. 두 번째는 50만원 역시 갚았습니다. 세 번째부터 100만원, 200만원으로 늘어났고 갚는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갚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으니까요. 결정적인 수법은 연애 감정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어르신에게 호감이 있는 척 행동했습니다. 살짝 몸을 기대거나 손을 잡거나 오래 눈을 마주치는 시기였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에게 젊은 여자가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우쭐해졌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육체관계를 가진 적도 있습니까? 이수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몇 분은요, 그래야 더 많이 주시거든요. 그렇게 타겟에게서 더 이상 뽑아낼 돈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하고 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박종수 어르신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저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8개월간 5천만 원을 받아먹고 끝맺음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박종수 씨가 당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알고 있었습니까? 이수빈은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잠깐 놀랐죠. 근데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연락 안 된다고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죽으라고 한 적 없어요.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마지막 문자 봤습니까? 너마저 날 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라고 보냈는데요. 이수빈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안 봤어요. 그때 이미 유심 바꿔서. 검찰은 이수빈을 사기죄와 공갈죄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 박종수 어르신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살인죄 적용은 불가능했습니다. 민수는 그 사실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법의 한계였습니다. 2014년 4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부 법정에는 피해자 유가족들과 노래교실 회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수는 맨 앞줄에 앉아 이수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갑을 찬 이수빈이 법정에 들어섰을 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전현이야, 전현이 우리 돈 다 가져간 년이야 하고 외쳤고 법원 경위가 조용히 해달라고 제지했습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반성의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이수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각지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노인 회원들에게 접근한 뒤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32명이고 총 피해액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특히 피해자 박종수에게는 약 8개월에 걸쳐 5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이 투절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이수빈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빌린 것이지 속인 것이 아니며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거짓말하지 마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최영우 어르신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71세의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고 증인 선서를 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얼마를 주셨습니까? 300만 원입니다. 무슨 명목이었습니까? 병원비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그 말을 믿으셨습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던 사이인데 설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돈을 돌려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모두 이수빈의 딱한 사정에 속아 돈을 줬고 갚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증언 도중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처음 여자한테 마음을 줬는데 이렇게 당할 줄 몰랐습니다. 손녀뻘 되는 아이한테 속은 내가 바보지요. 민수의 증인 신문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 외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찾아뵙지 못한 불효자입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40년 버스 운전하시면서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이 저 피고인에게 전부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민수가 이수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이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거듭되면서 이수빈의 진짜 모습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남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범행으로 번 돈 상당 부분을 호화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을 사고 고급 호텔에 묵으며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검찰이 이수빈의 SNS 계정을 확보해서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사진들에는 발리 여행 사진, 일본 온천 여행 사진, 명품 매장, 쇼핑 사진 등이 가득했습니다. 노인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방청석의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저게 빚 갚는 사람이야. 우리 돈으로 놀러 다닌 거잖아. 법원 경위가 다시 제지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이수빈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이수빈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덧붙인 말이 법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도 순수하게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뭔가 기대한 거잖아요. 완전히 제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정이 난리가 났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민수는 울부짖었습니다. 전현이 끝까지 뻔뻔하게 우리 아버지가 뭘 기대했다고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건데.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하고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지금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표정을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재판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2014년 7월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수빈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선의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서 진정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또한 참작하여 엄히 처벌한다. 이수빈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수는 판결을 듣고도 공허했습니다. 6년 이후 우리 아버지 목숨값이 고작 6년입니까? 하지만 법은 그 이상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수빈은 수감 중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출소하면 꼭 갚겠습니다. 민수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2020년 이수빈은 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2024년 현재 민수는 53이 되었습니다. 매년 아버지 기일이 되면 노래교실 어르신들이 납골당에 모입니다. 최영우 어르신은 올해 80이 되었는데 여전히 빠지지 않고 옵니다. 종수 형님 우리 왔어요. 거기서 편히 쉬고 있제. 어르신들은 헌화를 하고 묵념을 올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꼭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을까? 민수는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외로웠던 겁니다. 아들인 자신도 채워주지 못한 빈자리를 그 여자가 비집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변의 외로운 어르신들을 우리는 얼마나 챙기고 있습니까? 그 빈틈을 노리는 범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움은 범죄의 타겟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심과 대화 한 번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어쩌면 목숨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구 박종수 어르신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겨야 할 이야기는 아직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록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